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3월 27일 주말인데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내일도 비가 오고요. 지금 현재 그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 벚꽃도 피고 그러는데 목련도 많이 피었고 비가 오면 또 꽃잎이 질까 봐서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주말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의 쏙쏙 경제에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해설 3월 27일 토요일 아침 시사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6%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작년 10월에 내놓을 때 2.9%로 얘기했는데 금년 1월 달에 2개월 전에 3.1%를 올린 다음에 다시 엊그제 IMF의 한국 정부의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3.6%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IMF가 3.1에서 3.6으로 상향 조정하고 OECD가 2.8에서 3.3으로 상향 조정하고 골드만삭스 등 7개 IB 평균이 3.4에서 3.9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1년에 4번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근데 조만간 3.0에서 3.34 정도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현재 소비 심리 지수가 3월달 소비 심리 지수가 드디어 100을 돌파했습니다. 100을 돌파하면 소비가 이제 좀 회복된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침체했던 소비가 좀 회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증가하면서 또 설비 투자도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회복에 기대에 힘입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 1년 후에 인플레이션율을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월 달에 2.1%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1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한국은행은 언제나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가 2.0이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 2.0이기 때문에 1년 뒤에 2.1%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망이 되면은 통화 정책은 언제나 한 6개월 정도 파급 시차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을 한 다음에 그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1년 후에 물가 상승률이 2.1%다 그러면은 아마 빠르면은 금년 하반기 정도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물론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각에서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으로 한국은행에서 1년 뒤에 물가 상승률이 2.1이 되면 바로 2.1 된다고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경기가 또 침체하면 안 되니까 2%를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되면은 되는 한 6개월 전 정도의 금리를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게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뭐 조사국이다, 국제국이다, 연구원이다 그런 박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문제는 이걸 또 만약에 경기를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면은 회복되려고 하던 경기를 오히려 추락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또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버블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1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 얘기는 한 12개월 정도 뒤에 2022년 3월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2.1이 될 거다. 그런 전망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하반기 중후반 정도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백신 차질이 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 성장 전망을 취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지금 백신의 확보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은 11월 집단 면역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글로벌 공급 마비인데요. 지금 현재 특히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거기다 최근에 수에즈 운하의 그 대형 컨테이너 좌초 사고 때문에 더욱더
석유라든지 혹은 뭐 그 수출 물량이 수송에 또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 마비 대란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우리가 인제 이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코로나 위기는 단순한 수요 쪽 위축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인을 마비시킴으로써 "공급 쪽에 대란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공급 대란이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단순히 수출과 투자가 좀 증가한다. 혹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경기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더욱더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또 이제 봉쇄가 풀린다고 해서 미국 경제 지금 굉장히 들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는 왜냐하면 그 백신 접종률이 지금 굉장히 거의 80%까지 올라가서 곧 지금 현재 금년 7월 정도에 80%까지 올라가서 하반기에는 집단 면역이 완성이 될 걸로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빠른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니 또 반도체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 중견기업인데 매그나 칩 반도체라고 있는데 이 매그나 칩 반도체가 중국의 사모펀드에게 약 8천억 원 정도에 팔릴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매그나 칩 반도체는 2004년도에 옛날에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분사가 되었습니다. 이 하이닉스 반도체는 또 옛날에 현대 반도체였어요. 현대 반도체에서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로 바뀌었는데 그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분사가 돼서 되었다가 2009년도에 미국계 어 캐피탈 사모펀드 피인수가 되었습니다. 피인수가 되었다가 2011년에 현재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현재 약 작년에 보니까 2020년에 매출액이 5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군요. 5조 7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익도 4,300억 달러를 기록하는 아주 양호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데 이것이 중국 사모펀드에 팔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지금 반도체 전쟁이 붙어 있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따라오고 있는 이런 속에서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시스템 반도체 중견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도 역시 디지털 패권 전쟁에 가세를 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쪽에 보면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미국과 아시아라고 그래서 현재 미국이 가장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인데 미국에서는 인텔이 작년 2019년 매출액 기준으로 72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557억 달러를 기록하고 대만의 TSMC가 34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인제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은 위탁 생산만 보면은 TSMC가 거의 50-60%를 점유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제 위탁 생산도 하고 또 자체 생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은 삼성전자가 앞서 있지만 파운드리만은 TSMC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232억 달러를 해서 네 번째로 등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이번에 미국 인텔이 다시 20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파운드리 업체에 진출하겠다. 인텔은 원래 인제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흔히들 왜 노트북에 보면 인텔 인사이드 그래 가지고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핵심 칩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제 파운드리 경쟁이 심해지면서 인텔도 파운드리에 진출하겠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인텔이 있는 애리조나주에 TSMC가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인데 미국과 대만을 그리고 일본을 묶어서 반도체 동맹을 만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유럽이 지금 현재 또 가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이 바야흐로 지금 굉장히 정말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반도체의 가장 큰 반도체 생산회사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그 순위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못 보니까 순위가 현재
애플이 2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3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가 1조 8천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7천억 달러,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이렇게 텐센트 이렇게 알리바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 아람코라는 석유 회사를 빼고 나면은 거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은 구글의 지주회사입니다. 페이스북 6위까지가 그러니까 사우디 아람코를 빼면 5위까지가 전부 미국 회사고 그다음에 텐센트, 알리바바가 중국 회사고 테슬라가 미국 회사고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상위 순위를 보면은 사우디 석유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요즘 말하는 ICT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CT 기업이 중후장대형 제조업을 제치고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가 현재 약 1조 8천억 달러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어서 사우디 아람코와 2위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하나만 보면 1조 달러를 기록해서 구글의 알파벳 다음으로 등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바이든발 반도체 전쟁에 불이 붙어서 삼성전자와 TSMC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파운드리 점유율은 여전히 그 TSMC가 54%고 삼성전자가 17%인데 인텔이 여기에 뛰어든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선박으로 넘어가 보면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 20척을 싹쓸이해서 단일 선박 수주에 세액세를 썼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26일에 20척 2조 8천억 원에 해당되는 20척을 수주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중저가 선박은 중국에 밀려서 안 되고요. 고기술 첨단 기술 선박에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첨단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선박을 이렇게 많이 수주해서 올해 수주 목표의 65%를 기록했다. 그런 얘기면 올해만 해도 수주 잔고가 25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2025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이 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앞으로 선박을 건설하는 잔고가 상당히 비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은 K조선의 완벽한 부활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조 원에 해당하는 잭팟을 터뜨리면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20척이나 인수하면서 K조선의 완벽한 부활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까지의 글로벌 선박 수출을 보면은 한국이 391만 CGT군요. 약 선박 점유 수주량 48%, 중국이 45%로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첨단 기술 선박이고 중국은 약간 좀 중견, 중대형, 기술 선박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보면 우리 선박 3사의 수주 실적을 보면은 현대중공업 그룹이 50억 달러를 수주해서 올해 목표액의 33.6%를 달성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50.7억 달러를 수주해서 올해 목표액의 65%를 달성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17.9억 달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최근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굴뚝 산업들이 굴뚝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거의 4,400명이 이제 초연결 초지능 사회, 초연결은 이제 스마트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시공을 초월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초지능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인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업종 간의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간의 간격이 없어지는 빅 블러라고 그러죠. 간격이 없어지는 그런 산업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굴뚝 산업들도 대거 관련 서비스업에 진출하면서 서비스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쪽으로 계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뭐 최근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냉장고 같은 벌써 냉장고에 인공지능이 설치가 되어서 주인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식품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기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이제 서비스업에 디지털 경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서비스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효성중업도 데이터 센터 산업에 진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중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경매 중고차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매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거죠. 삼성전자나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해서 IT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온라인 서비스 사업 쪽으로 다각화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바이오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업종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뭐 금융 같은 것은 지금 과거에 종래 빅데이터 ICT 기업들, 빅테크라고 그러죠.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에 지금 대대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금융은 서비스업이고 ICT 기업은 이제 제조업이죠. 근데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것도 전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전기차는 완전히 전장 사업이니까 전기차 자체를 시때때로 이제 바로 그 본사에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주거든요. 우리가 가끔 보면 모바일폰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 모바일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저는 이제 SKT나 KT에서 모바일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또 노트북 같은 것도 사용하다 보면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런 식으로 전기차도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그것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제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차 업종 자체가 그런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바로 보험 쪽에 진출하는데 또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일본의 소니 같은 경우도 소니도 콘텐츠 구독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고 있다. 나이키 같은 경우도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소유자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규제로 안 되고 있다. 해묵은 규제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 진출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도 지금 서비스업 진출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 규제가 정말 큰 문제인데요. 규제 강국이죠. 최근에 신설 강화된 규제 법안의 심사 건수가 작년에 2019년은 974건인데 작년에 1,51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늘어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거죠. 약 37%가 기업들이 고용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다음에 27%가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22%가 국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것이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규제를 계획해야 되죠. 근데 뭐 규제 계획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국회에서 지금 좌파 여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서 무소불위의 규제가 계속 지금 또 좌파라고 하는 것이 반기업 정서가 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반기업 규제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0년에 벌써 작년에 1,510건이나 규제 법안이 심사가 되었다.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막 꽃이 피려고 하는 플랫폼 사업에도 굉장히 규제가 많이 생겨서 앞으로 새벽 배송이나 중고 거래까지도 막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보면은 이제 그 분쟁이 생기면은 중개업체, 다시 말하면 플랫폼 업체가 이용자의 이름이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다 제공해야 한다. 아니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다 그러면 쿠팡이 엄청나게 많은 그 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배송자의 이름이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두 다 가지고 제공해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뭐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 완전히 스토킹, 사적 보복을 조장하는 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또 뭐 완전히 거대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속 나오면서 IT 기업의
규제하는 법안들이 10여 개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 조금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또 규제해서 정말 발전을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대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 분쟁이 생기면 판매자 신원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다음에 상생법 개정안, 물류창고가 있는 플랫폼 기업은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을 지역 상공인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한다. 아니, 지역 상공인들하고 협의를 해도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이게 참 그냥 기업이 혁신을 해도 못 따라갈 판에 지역 상공인들과 협의를 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의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플랫폼 기업은 근로자와 계약 해지 시 15일 전에 공지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배달 라이더들의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고 의료법 개정안 의료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 병원들이 당연히 영리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법리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영리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 바로 모바일을 이용한 플랫폼 산업이 지금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뜨고 있는데 지금 바로 대표적인 것이 지금 기업가치 100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쿠팡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각종 규제가 서로 정부 당국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법안을 내놓고 지금 현재 법안이 한 10여 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도 규제를 반대한다. 소비자들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61%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인제 최저임금 얘기가 최저임금을 논의할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년 또 최저임금 논의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에서 노조 측 위원을 두고 한노총과 민노총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전미가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노총은 이제 근로자위원 5명이 민노총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억대 연봉의 삼성전자만 해도 금년에 기본급 4.5%, 전체 임금의 7.5%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최근에 IT 인력이 부족하면서 산업이 급속도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IT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계속 더 보너스를 주고 더 이제 혜택을 주면서 모시려고 하는 인력들이 IT 인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지금 청년들의 30%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IT 인력들은 지금 몸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너무 인제 실업자가 많아지고 자영업자들의 부도가 많아지면서 채무조족 신청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족 신청이 문정부 들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마다라도 12만 건 정도의 어 채무 조정이 있었다. 신청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정부 전에는 약 9만 건 정도였는데 이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가게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를 떠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오라클이나 도 인제 콜로라도로 가고 최근에 지금 테슬라도 텍사스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도 최근 실리콘밸리가 너무 세율이 높고 규제가 많아서 규제가 없고 세율이 낮은 쪽으로 옮긴다. 그런 얘기. 게다가 또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너무 많이 몰면서 임대료도 올라가면서 어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면서 옮겨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지역이든지 규제가 없고 세율이 낮고 인건비도 안정적인 쪽에서 기업이 몰리면서 일자리를 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쪽을 보면은 역시 이게 말이죠. LH 같은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정치인들 지금 뭐 한 300-400여 명이 수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개발 정보 술술 새 가지고 기획 부동산에 모입감이 되고 있다. 신도시가 기획 부동산에 모입감이 된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민간의 기획 부동산도 그야말로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가 개발 정보가 다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서는 안 되는 내부 정보들이 밖으로까지 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도심 사업 후보지를 내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LH가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공공재개발은 어떤 거냐면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소유 땅 대지 소유주들이 그 대지를 LH에다가 선납을 해야 돼요. 선납을 하고 공공재개발을 한 뭐 5년에서 몇 년 정도 대체로 한 5년에서 8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 다음에 그걸 정산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LH가 이런 상태에 몰려 있는데 신뢰가 떨어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대지를 소유한 소유주들이 LH에 대지를 먼저 선납해야 되는 그런 선납해야 되는 그런 공공재개발에 동의할 것인지 의문이 일단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여기에 이제 서울에도 한 202곳 정도 되는 그런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2월 4일 날 발표된 이후에 땅을 매입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것도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서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너무 강해서 서울에는 지금 분양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26% 감소하고 경기도도 44% 감소한 데 비해서 부산은 35% 증가하고 광주는 510%, 대전은 237% 증가하면서 세종은 374%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분양가가 역전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되니까 서울 지역은 분양이 안 되죠. 왜냐하면 건설업자들이 그 정도 분양가 상한제에 분양을 해갖고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되고 비서울 지역에 더 많은 분양이 되면서 비서울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거죠. 과거에 노무현 정부터 겪었던 얘기인데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고 해서 빅브라더스를 내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빅브라더스가 되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 계좌나 세금주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어서 개인정보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정부 규제로 시장이 더욱더 왜곡될 것이다. 감독 만능주의의 아니란 인식이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다 LH가 갖고 있으면서 그 정보를 사적인 목적 투기에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부동산 정보 분석원이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군요. 부동산 거래 분석을 만들어 또 정보가 집중되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괜찮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옥상옥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서 차단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걸 엄단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기할 필요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신도시 뭐 혹은 기업의 이번에 그 용인의 반도체 특구 같은 그런 기업 특구 같은 거 만들린다 그러면은 그런 걸 발표하는 시점이나 발표하기 한 달 전 그 정도 발표하기 얼마 전에 가격으로 보상을 하면 돼요. 발표하고 나서 보통 3-4년 정도 있다가 이제 착공이 되는데 착공이 돼서 이제 하려고 보상을 하는 시점에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몇 배씩 오른 다음에 보상이 되거든요. 그걸 노리고 어떤 그 내부 어느 정도 계획이 이제 거기에 뭐 반도체 특구다 아니면 신도시다 뭐다 핵심도시다 들어선다 그러면 그거 정보를 가지고 미리 땅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 말이죠. 저는 그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물론 내부 정보가 나가서는 안 되고 나가면 이제 그 지역 외에도 또 그 지역에 반경 얼마 지역에 있는 땅들을 사서 그것이 더 이제 알짜배기로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 최소한 어 혁신 도시나 기업 도시나 신도시나 아니면 반도체 특구 같은 기업 특구 같은 이런 게 들었으면은 최소 그것이 설계되는 그 시점에서 공시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러면은 지금처럼 많은 투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는데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인간의 이기적 속성을 그대로 이기 때문에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를 잘 설계하면 인간은 그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 경제학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이에요. 지금 제도는 투기를 할 수 있는 요소를 막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어떤 특구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드는데 나중에 한 3-4년 뒤에 착공할 테니까 가격이 많이 오를 거야. 이미 다 해 놓고 나서 그거를 통제하려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정보를 어떻게든 정보를 알고 그 지역 어디가 어디 사나 어디까지 선이 그어지나 알고 땅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보상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건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 분석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정보를 쥐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새로운 어 빅브라더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은 또 괜찮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지금 전기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첫 번째로는 전기료 단가가 원자력은 1 킬로와트당 60원 밖에 생산 단가가 안 되는데 석탄은 80원 그다음에 LNG는 130원 신재생 에너지는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1 킬로와트당 원자력은 60원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200원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벌써 3 배나 더 비싸잖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매입해 달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 보조금도 대체로 인제 그 한전 산하에 있는 발전 자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그것도 인제 안 돼서 더 인제 사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전기료가 올라가서 앞으로 전기차 등등 4 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전기인데 싼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어떻게 견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국정을 망친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임기 말에 더구나 임기 말에 낙하산을 지금 파렴치하다.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전부 다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바꾸지를 못해요. 또 바꾸면 또 난리가 나겠죠. 뭐 블랙리스트가 뭐다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뭐 여기에 KDI 원장을 비롯해서 뭐 인문사회 분야 각종 총괄하는 출연 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뭐 등등 해 가지고 뭐 각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소주성 특별위원장을 지낸 사람은 KDI 원장, 정혜구 정책기획위원장이 경제인문사회 연구이사장,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뭐 등등. 정말 뭐 그 외에도 지금 보니까 부주의 있는데 제가 다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국정을 망치고도 물러나면은 그만인 정도가 아니고 물러나고 또 영전을 하는 더구나 임기 말에 임기직에 또 내려보내는 이런 파렴치한 모습. 국민들을 그야말로 도탄 속에 몰아넣고도 사과나 반성이나 성찰은 없고 더 영전을 해서 본인들의 특권을 더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정말 그야말로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인권법위원회 진성 명단 13인을 두고 또 서글픈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 인 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가 지금 사법의 실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명단이 최근에 판결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그 누구냐?" 그 명단을 어 수집해서 그 사람들의 과거의 판결 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피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서글픈 현상입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몽테스키에가 1700 년대에 주장을 했지만은 인간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얘기합니다. 입법권이 의회가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가 결정한 것을 행정부가 어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사법입니다. 그래서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인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로 확립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서글프게도 지금 사법부가 전부 이렇게 친여 성향의 특정 연구회 출신들로 장악돼 있는 이게 지금 오늘 그저께 어제 나온 석간에 나온 칼럼 보니까 마치 과거의 군부 정권의 하나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생각에 사법부 안에는 이런 연구회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체가. 과거 군부에서 하나회가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라서 김영삼 정부 때 하나회를 다 척결했지 않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엘리트가 포함되어 있지만 눈물 머금고다 척결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식적으로 보면 최근에 그 한섬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섬이 뭐냐면 여의도에 더현대라고 하는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더현대가 지금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더현대의 자회사인 패션 회사가 한섬이에요. 한섬이 지금 덩달아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어제도 30.68포인트 올라서 3,000선을 다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1.71% 올라갔고요. 환율은 반면에 항상 그 주가와 환율은 반비례합니다. 환율은 어제 4.0 원이 떨어져서 1,129원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소 거래가 위축되는 듯이 보였습니다만 다시 제가 아침에 조사해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54,865달러로 지금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가가 다 지금 미국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통화당국의 금리 정책 기조를 보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침 한국에서는 현재 오늘 아침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544원을 기록해서 어제보다 1.96% 올랐고요. 이더리움 가격은 202만 원을 기록해서 2.58%가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는 주간인데 대충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면 정부의 정책은 왜 그렇게 현실에 그 정말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정말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아까 본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 건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속에서도 지금 뭐 제대로 된 처방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정책에 4년간 실패하고도 더 영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국민들은 뭐 도태에 빠지는데 특권은 더욱더 강화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